지난 2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온몸이 축축하게 젖은 금발의 한 외국인 아이가 괴상한 몸 동작을 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걸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외국인 여성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온몸을 떨면서 비명을 내지르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한국인 여성. 그 한국인 여성에게 외국인 여성이 손찌검을 하자 한국인 여성은 누워있는 그 외국인 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부시럭거리며 돌아눕는 외국인 아이. 그 아이의 표정과 눈빛을 보자마자 외국인 여성은 결국 자리에서 졸도해버리는데요. 도대체 송파구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외국인 아이와 여성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게임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하고 있는 엠마 화이트라고 합니다. 사내 커플이었던 남편과 결혼한 지도 어느새 15년이 되었어요. 다행히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있고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남편과는 대화도 마음도 잘 통하는 파트너로 잘 지내고 있네요. 그런 저희 부부에게 한 가지 아픈 손가락이 바로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입니다. 지금은 훨씬 나아졌지만 제가 제 아들 데이비드를 낳았을 시절만 해도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여자 프로그래머들의 숫자는 남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는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며 누구보다 빠른 실적을 내고 싶은 욕심에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소중한 존재였던 저희 아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말았거든요. 당시 저희 아들인 데이비드의 베이비시터는 오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기보다는 수많은 규칙과 틀 속에서 통제하는 사람이었지요. 정말 저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나쁜 부모였는지요. 저희는 그저 데이비드가 잘 자라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데이비드가 마시던 주스를 쏟고는 강박적으로 바닥을 닦고 손을 닦고 또 닦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발작을 하며 쓰러진 것을 보고 나서야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와 남편은 번갈아 가며 회사를 휴직하고 데이비드를 돌보았고 병원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였습니다. 덕분에 다행히도 데이비드의 강박증에 가까운 결벽증은 점차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작은 먼지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저분한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서 저희 부부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저희 부부에게 중국으로의 인사 발령이 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은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노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중이었지만 게임 자체의 문제보다도 여러 가지 규제와 관시 등의 문제로 단순히 미국의 게임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아예 중국 쪽에 합작 회사를 만들어 게임을 우회 수출하는 방법을 찾았고 그 책임자로 저희 부부가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것은 저희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잘 해내고 나면 저희 부부의 몸값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저희 부부만의 욕심으로 결정하기에는 데이비드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리 깨끗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인터넷에서도 길거리에서 똥을 싸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나 제가 단신 부임을 할지 아니면 발령 자체를 거절해야 할지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데이비드가 저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자기도 언제까지 움츠려만 있고 싶지 않으니 용기를 내보겠다면서요. 어느새 훌쩍 자라 저희를 다독여주는 아들의 모습에 저희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일에 대한 욕심도 크게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비행기가 중국에 내린 순간부터 그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공항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한참 더운 날씨였음에도 공항 안은 에어컨이 고장났는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덥고 후덥지근했습니다. 입국 신고를 하기 위해 혹은 짐을 찾기 위해 줄을 서 있어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새치기를 해댔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알 수 없는 요상한 냄새가 나서 저희도 모르게 인상이 써졌습니다.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줄이 점점 길어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닥과 벽에는 알 수 없는 얼룩들이 여기저기 있었고요. 중국인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는 요란하게 코를 풀고는 그 휴지를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내던지더군요. 겨우 우리 차례가 되었지만 공항 직원들은 인상을 잔뜩 쓰며 중국말로 큰 소리로 욱박지르듯 말을 했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자 마치 야단이라도 치는 듯 손가락질까지 하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저희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말을 진짜 못 알아들은 것인지 못 알아듣는 척하는지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제대로 안내도 받지 못하고 공항에서 방치당하는 동안 저희의 중국에 대한 인상,
아니 아시아라는 곳에 대한 첫인상은 말 그대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크게 용기를 냈던 아들의 표정도 점점 창백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겨우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지만 그 택시 기사도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가 창밖으로 침까지 뱉는 등 불결한 행동을 해 저희 가족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인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길에는 이런저런 쓰레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널려 있었고 몇 달쯤은 안 씻은 모습으로 위통을 벗고 길가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야 어떻게든 적응해 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저희 아들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데이비드도 어떻게든 적응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허나 아파트 주방을 가로지르는 쥐를 본 이후에는 집안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는 순간 온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며 진저리를 쳤어요. 심지어 손도 제대로 씻지 않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음식이라 말하며 사온 음식은 입에도 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해준 간단한 요리나 미국에서 가져온 과자나 간식들로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지경이 되었지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저희 부부는 다시 한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이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또다시 우리의 커리어를 위해 아들을 힘들게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국 저는 당장 사표를 냈고 아들과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저를 붙잡으며 우선 휴직으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하루하루 말라가는 아들을 보며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짐을 쌀 여유도 없이 급하게 당장 입을 옷만 챙기고 가장 빨리 중국을 떠날 수 있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이렇게 그만둘 경우 회사에도 민폐였고 앞으로 제 커리어가 엉망이 될 것이 뻔했지만 그런 것들보다 제 아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착한 제 아들 데이비드는 그런 제 선택에 미안해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소식을 들은 한국인 친구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서 같이 근무했을 때 친하게 지냈던 한국인 동료였는데 결혼 후 한국에 들어간 후에도 간간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던 친구였죠. 지연은 저에게 차라리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깨끗한 나라니 데이비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이 한국에서 아이를 돌봐주겠다고요. 저희를 생각한 아주 고마운 제안이었지요. 그러나 당시 저에게 그건 그렇게 매력적인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기에 중국이나 한국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느껴졌거든요. 아니, 오히려 중국처럼 큰 나라도 이 정도니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인 한국은 당연히 더 지저분한 후진국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에게 고마운 제안이지만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다행히 지연은 기분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데이비드에게 긴 비행은 무리일 것 같으니 며칠이라도 한국에서 지내다가 미국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저렇게까지 말하니 더 거절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경유해서 며칠 쉬었다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공항도 중국 공항 같은 모습이라면 바로 미국으로 향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제 이야기를 들은 지연은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신반의하며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어디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영화 속에서 보던 미래의 공항 같은 곳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희는 그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방역과 소독 구역이 있었고 깔끔한 차림의 직원들과 곳곳에 배치된 전광판이 우리가 갈 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입국 심사되는 동시에 수많은 창구가 열려 있어서 대기 자체란 것도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다정한 미소와 능숙한 영어로 우리의 입국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순간이동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다녀온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화장실에서 좋은 향기가 났다면서 미국에 있는 우리 아파트 화장실보다도 깨끗하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설마 그 정도일까 싶어하며 화장실에 들어갔던 저는 비데까지 설치된 깨끗한 화장실의 모습에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동작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직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물까지 내려가는 최신식 변기를 보면서 저도 어느새 아들처럼 감탄을 하고 있더군요. 아시아의 미국의 주정도 크기에 이름만 겨우 들어본 이 작은 나라에서 미국보다 더 현대식의 깨끗한 시설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들과 저는 조금은 들뜬 기분으로 저희를 데리러 온 친구 지연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인천공항 모습에 긴장이 풀렸던 것인지 아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오랜 시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아들이 인천공항의 깨끗한 모습에 식욕까지 되돌아온 듯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제 아들을 보더니 공항에서 가볍게 식사를 하고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다시 긴장을 했습니다. 기껏 기분이 좋아진 데이비드가
지저분한 공항의 푸드코트를 보고 다시 실망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러나 지연은 걱정하지 말라며 미국 본토만큼 맛있는 수제 버거 가게가 있다며 저희를 공항 안에 있는 한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행히 그곳도 제 걱정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깨끗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에는 손세정제가 놓여 있었고 일회용 물수건도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오픈형 주방 안으로는 단정하게 모자를 쓰고 일회용 장갑에 마스크까지 한 요리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랍게도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키오스크로 주문을 마치자 잠시 후 로봇이 우리 테이블로 음식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즐거워했고 그 덕분인지 햄버거와 감자튀김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미국을 떠나온 후 아들이 그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처음 본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으로 오라고 말해준 지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연의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완전히 긴장을 풀지는 못했지만 그 긴장이 무색하게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국과 같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인가 싶은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길에 쓰레기도 없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들은 깨끗했습니다. 거기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정해진 구역이 아니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담배를 필 수 있게 준비된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니 들여다 보이는 유리로 된 작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흡연 박스 안에는 공기청정기까지 달려있어서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은 미국에서도 가장 번화한 도시인 뉴욕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의 집에 도착한 저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는 지연의 말에 다시 한번 멈칫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의 집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어색하게 신발을 벗고 지연의 집에 들어갔고 아들은 지연의 권유에 따라 샤워까지 했습니다. 씻고 나온 아들은 신이 나서 물이 너무 깨끗하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지연은 서울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부르는데 여러 번 정화를 거쳐 각 집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수돗물을 식수로 바로 마셔도 된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저를 놀라게 할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한국이라면 자신도 용기를 내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저에게 중국에 가서 일을 마무리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아들의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무작정 비행기에 올랐던 저지만 회사와 동료들에게 끼친 민폐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자리를 메워주겠다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저 역시 모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진짜 괜찮은지 몇 번이나 물어본 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다시 비행기를 타겠다고 약속한 뒤 친구에게 아들을 부탁하고 다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 도착한 저는 아들에 대한 걱정에 최대한 빠르게 제가 하던 일들을 인수인계하려 했지만 담당하고 있던 일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저런 이슈가 계속 터지는 바람에 생각보다 긴 시간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중국에서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중국에서의 일을 수습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과 매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잘 지낸다는 말은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눈으로 직접 잘 지내고 있는 아들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지연의 집으로 들어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글쎄 지연의 집 거실 바닥에 쓰러진 듯 누워 있었거든요. 천장을 보고 눈을 감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예전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그때의 모습과 똑같아서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지연이 막아섰습니다. 이 친구가 왜 이러는 건지, 내 아들이 저러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인지, 이런 사람에게 내가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맡겼구나 하는 배신감까지 들어서 지연을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부시럭거리면서 돌아눕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 눈에 아들의 편안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그제서야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고 머리를 굴리며 멍하게 서 있는 저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 아들이 그저 편안히 푹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니, 결벽증이 심해서 중국에서는 침대에서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아들이 한국에서는 침대도 소파도 아닌 것일 바닥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잠들어 있다니.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연은 제 아들 옆에 가서 앉더니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서 앉은 저는 저희가 앉은 바닥이 따끈한 것에 당황했습니다. 친구는 한국에는 온돌식 보일러라는 것이 있어서
집바닥이 따뜻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이라도 대부분 바닥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 청소도 매일 해서 깨끗하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앉으라고 하더군요. 저희 아들은 사람이 사는 집바닥이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마냥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추운 겨울 엉덩이가 따뜻한 느낌이 좋았는지 며칠 사이에 바닥 생활에 흠뻑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바닥에서 책도 보고 바닥에서 게임도 하고 바닥에서 밥도 먹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가끔씩 거실 바닥에 누워 낮잠까지 자게 됐다는 친구의 말에 저는 도대체 한국의 보일러가 뭐길래 깔끔쟁이 우리 아들을 저렇게 변하게 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개운한 표정으로 일어난 아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너무나 보고 싶었다면서 갑자기 펑펑 울면서 저를 꼭 끌어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울먹이는 아들의 표정이 전보다 어찌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던지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며칠 전 갔던 식당이 맛있었다며 저에게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어느 식당을 가도 청소가 잘 되어 있고 주방 위생도 청결하게 지키는데 음식의 맛까지 좋다면서 아주 잔뜩 신이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자기는 한국과 잘 맞는 것 같으니 조금 더 지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도 한국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기숙사형 학교도 있고 한국의 교육이야 세계 어디에도 빠지지 않으니 한번 생각해보라고 권하더군요. 아직 아들과 떨어져 있을 생각이 없던 저는 고민이 됐지만 친구의 주선으로 견학하게 된 학교에 깔끔한 최신식 시설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표정이 너무나 즐거워 보여서 결국 아들의 의견을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최고의 결정이 되었지요. 아들은 아주 만족하며 학교에 다녔고 그 사이 저는 다시 중국에 있는 회사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거리도 가까워 저희 부부가 아들을 만나러 오는 것도 훨씬 수월했고요. 문제는 저희 부부가 중국에서의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내고 미국으로 복귀해야 하는 시점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한국 생활에 흠뻑 빠진 아들이 계속 한국에 있고 싶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가고 싶은 대학과 전공도 정했다면서요. 저희 부부는 당황했지만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표정에 결국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미국으로 돌아왔고 매번 아들의 방학 시즌이 되면 함께 한국의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로만 알고 있었던 한국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큰 의미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해준 한국에 너무나 감사합니다.